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8년 7월 19일 오후 5시 40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 당시 49살이던 김영세 씨와 그의 12살 된 아들 김용민 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출발해서 2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를 걸어온 상황이었죠. 김 군은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고 그래서 걷는 게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또 더운 날씨에 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 김 군의 표정만큼은 잔뜩 설레어 있었는데요. 백화점에 가서 아버지와 햄버거를 먹을 생각에 신나 있었던 겁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햄버거 가게에 가기 전 부자는 먼저 지하 1층에 있는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김 씨가 집어든 건 딸기맛 요구르트였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첨고 사진인데 이렇게 우유팩에 들어있는 요구르트 익숙하시죠? 아버지는 계산을 마치고 요구르트를 들고 푸드코트로 향했고 잠시 후 햄버거가 준비돼서 나오자 부자는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먼저 아들 김군이 요구르트를 열어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순간 김군이 강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이상하다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그리고 나서 몸에서 즉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를 움켜잡았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잠시 후 구토를 하더니 이내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반응에 아버지는 그 문제의 요구르트를 들고 가장 먼저 식품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판매 직원에게 상한 걸 판 게 아니냐, 독이 든 게 아니냐 라면서 화를 냈죠. 이때 김영세 씨 주장에 의하면 요구르트가 색깔도 이상하고 식초 같은 시큼한 악취가 난다는데요. 이후 김 군은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울산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결국 7월 22일 밤 12시 55분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사인을 밝혀야겠죠. 김용민 군을 부검했더니 놀라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폐와 위장이 진녹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폐출혈도 보였고요. 국가수의 1차 소견은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이어서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김 군이 마셨던 요구르트에서 포스파미돈이 검출됩니다. 아주 강력한 살충제 성분인데 소량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맹독성 약물이에요. 즉 누군가 김 군이 마신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탄 정황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요구르트 용기를 수거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했어요. 누군가 독극물을 주입했다면 용기에 주사 바늘 같은 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겠죠. 근데 없는 겁니다. 해당 요구르트는 이렇게 바닥이 사각으로 된 우유팩 형태인데 양손으로 입구를 잡아 당겨야 열립니다. 한번 뜯으면 누가 봐도 모양이 바뀌는 그 우유팩이에요. 그런데 확인 결과 백화점 지하에서 이 요구르트를 구매한 후에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기까지 이 물건은 분명 새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범인이 미리 입구를 개봉해서 살충제를 넣은 뒤에 그걸 다시 붙였을 가능성도 검토해보았죠. 하지만 용기에서 접착제 성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혹시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들어간 걸까요? 요구르트 공장을 조사한 결과 제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은 자동식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누군가 이물질을 주입하려고 했다면 기계 전체의 작동을 멈추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문제의 요구르트와 같은 시각에 제조돼서 전국으로 팔려나간 그 제품은 총 8,158개. 그중 오로지 김 군이 마신 단 하나의 제품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글쎄요. 이걸 근거로 경찰은 결국 범행 현장은 백화점 내부라고 판단을 했고 CCTV에 주목합니다. 사건 당일 5시 46분 김씨 부자가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리고 11분 후인 오후 5시 57분에 계산대에서 아버지 김영세가 계산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참고인 조사를 했을 당시 김씨는 아들이 직접 요구르트를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니까 김씨가 홀로 자기가 요구르트를 집어든 게 확인돼요. 그 밖에도 혼자 백화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식품관 계산대부터 햄버거 매장까지는 45m 가깝죠. 그리고 김 씨가 요구르트를 구매해서 아들이 그걸 마시기까지는 약 20여 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 모두 카메라가 포착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는 CCTV의 수가 지금처럼 많을 때가 아니라서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 씨의 모습은 거기서 확인이 불가능했죠. 근데요 여러분, 하물며 친아버지가 아들의 음료에 독을 넣었을까 봐요. 근데 또 확실한 건 이 요구르트는 김씨 부자 외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김군에게 직접 요구르트를 개봉해서 건넨 사람은 아버지가 확실하고요. 그렇게 김영세 씨에게 의심의 화살이 쏠리게 됩니다. 사실 사건 직후 김영세의 증언과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기억하세요? 아들이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고 있는 가운데 냅다 식품관 직원에게 달려가서 따진 것도 좀 이상했죠. 게다가 당시 그는 요구르트에서 강한 식초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백화점 직원들은 냄새를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살충제는 색깔만 있을 뿐 무취에 가까워요. 그래서 향이 나는 식품, 특히나 딸기 요구르트와 섞일 경우에는 먹기 전까지 전혀 이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김 씨는 냄새가 난다고 했던 걸까요?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 김 씨가 한 말도 성급했습니다. 요구르트에 약을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보통은 식중독을 의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사건 직후부터 독극물 이야기를 꺼낸다? 당시 이걸 들은 그 직원 당사자들조차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구르트에 살충제가 들어있다는 건 사건으로부터 8일 후에나 밝혀진 게 사실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부자의 행색도 어딘가 기묘합니다. 피의자 김용민 군은 그날 아주 낡은 차림에 속옷마저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백화점 직원 한 명이 동행을 했는데 당시 병원에 환자를 접수할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이 의외였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증이었죠. 평소에 이걸 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걸 본 직원도 좀 의아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아들이 병원에 올 걸 예상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의문점. 만약 아버지 김영세가 범인이라면 도대체 왜 어린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참고인 조사 당시에 김영세는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경찰한테 아주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입니까? 글쎄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찾아봐야겠죠. 일단 김영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1976년에 결혼을 해서 2남 3녀를 두었습니다. 한때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지만 사업에 실패했고 1983년 울산으로 이사를 해서 금속업체에서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궁핍했죠. 결국 부인은 집을 떠나고 말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IMF로 일자리까지 잃으면서 이후 그는 도박판을 전전합니다.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며칠째 가출을 일삼았고 그 사이 월세 밀리고 전화도 끊겼고요. 그렇게 위태위태하던 삶을 이어오던 1998년 7월 16일 김영세가 오랜만에 아이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사건 3일 전의 일이었죠. 아이들 중에 특히 막내 김용민 군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반가워했어요. 김 씨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먹을 걸 사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둘은 백화점으로 외출에 나섰다가 막내가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던 겁니다. 한편 그 사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경찰 귀에 들어옵니다. 이 용민이가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애 다리는 고쳐주지 않고 그 돈을 전부 도박판에서 탕진했다는 이야기. 돈? 보상금? 이거라면 살인의 이유가 충분하죠. 경찰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세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뱃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꽤 모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가 싶어 조사를 했더니 고작 8일간만 선원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김영세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약이라도 먹여서 용민이를 죽여야 되는데. 아니, 평범한 아버지라면 절대 입에도 올리지 못할 아주 끔찍한 발상이죠. 어쩌면 그는 아들이 마실 음료에 살충제를 탄 뒤에 탈이 나면 음료 회사나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 빈소에서 이 문제를 백화점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시신을 술에 싣고 가서라도 항의하겠다 라는 과격한 말도 남겼고요. 심지어 여기에 더불어서 김영세가 사건 전날과 전전날에도 같은 백화점을 혼자 찾아와서 똑같은 요구르트를 구매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이건 분명 사건을 계획한 정황이에요. 빼박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범인이 좁혀지던 상황에서 이제 강도 높은 조사만 남아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용민 군이 사망한 지 이틀 만인 24일 오전 10시 아버지 김영세가 병원 빈소를 나간 뒤에 그 길로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그는 그 전날인 23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이후 빈소로 돌아왔고 날이 밝자 좀 씻고 오겠다면서 13km 떨어진 삼산동의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후 자취를 감춘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피해자 아버지인 김영세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묘연합니다. 물론 가끔 목격담이 존재하긴 했어요. 2002년과 2004년 각각 울산과 언양의 한 도박장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현장을 덮쳤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그가 시골 마을 재래시장을 돌아다닌다, 시골의 아주 깊은 곳에 은둔을 해서 도인 행세를 한다 등등의 제보가 들려왔지만 끝내 신변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12살 소년이 살충제 요구르트를 마시고 살해당한 잔혹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그 범인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한동안 이 사건은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김영세가 오랫동안 잠적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2013년 6월 공소시효까지 만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대로 끝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세를 피의자로 재기소하기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건 바로 진술 분석 기법입니다. 사실 검찰 측, 경찰 측이 김영세를 만난 시간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범행 직후에 그 참고인 조사 4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 4시간짜리 진술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진술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는데 안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김영세는 아들이 쓰러진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반면 사건이 있기 직전, 특히 그 사건 당시에 대해서는 겨우 3문장 정도로 압축해서 진술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 요구르트를 샀는지에 대해 주어도 없고요. 시간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얼버무린 거죠. 이건 종종 범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말실수에 대비해서 범죄를 은폐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드디어 김영세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재기소했고요. 덕분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13년 7월 17일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15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세는 사건 발생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70대 노인이 되었겠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얼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따라 햄버거를 먹겠다는 설레임으로 외식에 나선 어린 아들입니다. 그를 매정하게 버린 너무도 비정한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할 순 없겠죠. 해당 사건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되길 우리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